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바로 지금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고 있는 주식 랠리입니다. 네, 정말 무서운 기세죠.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걸 보면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열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이게 너무 위험한 수준은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바로 이 과도한 자신감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또 그 화려한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거침없는 모멘텀과 위험한 펀더멘탈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과 펀더멘털의 줄다리기라? 네, 그 긴장감이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랠리의 독특한 특징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주가가 얼마나 비싼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시 경제 환경은 어떤지, 또 앞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까지 하나하나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멘텀과 펀더멘털의 줄다리기라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지금 이 랠리가 과거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제가 본 자료의 핵심 진단도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랠리가 소수의 거대 기술주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S&P 500 지수 전체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몇몇 기업이 지수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형국이라는 거죠. 어딘가 좀 익숙한 그림 아닌가요? 네,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자료에서도 이 현상을 1970년대 초반의 니프티 50, 즉 니프티 50 장세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분석합니다. 아, 니프티 50.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뭐였죠? 니프티 50는 당시 시장을 주도하던 50개의 우량 성장주를 뜻하는데요. 코카콜라, IBM, 폴라로이드 같은 기업들이었죠. 당시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의 성장이 거의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격에 사도 좋다는 그런 믿음이 팽배했었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는 분위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닷컴 버블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소수의 특정 주도주에 시장의 모든 관심과 자금이 쏠리는 집중화 현상이 거의 극에 달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소위 위대한 기업은 늘 소수였고 지금 시장을 이끄는 기술 기업들은 과거의 니프티 50와는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라는 걸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죠. 하긴 그 말이 나올 때가 항상 고점 부근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맞습니다. 물론 지금의 기업들이 가진 패괴력은 엄청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집중화는 예외 없이 역전, 즉 리버설을 맞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업들이 결국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도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는 거죠. 니프티, 피프티 주식들도 결국엔 그렇게 됐나요? 네, 니프티 피프티 주식들도 결국 1973년에서 74년 약세장에서 그 신화가 깨졌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었죠. 이건 결국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소수에 집중된 다소 좀 불안정한 랠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가격 자체는 어떤가요? 이 기업들의 주가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가 궁금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주가 상승 모멘텀과 기업의 실제 가치, 즉 펀더멘털 사이에 괴리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워렌 버핏 지표입니다. 아, 워렌 버핏 지표요. 네,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경제의 펀더멘털 대비 주식시장의 체온을 재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우 S&P 500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이 수치가 1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91%요? 네, 191%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닷컴 버블 때보다도 높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 고점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역사상 최고치예요. 와, 그때도 정말 역대급급 거비랍을 했는데 그걸 넘어섰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해낸 모든 부가가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가치가 주식시장에 매겨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과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버핏 지표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가를 매출액과 비교하는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그리고 순자산과 비교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 같은 다른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들 역시 사상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미래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낙관적인 시나리오, 예를 들어 AI가 인류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현재 가격에 모두,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땡겨와서 반영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에서는 가치 하락 리스크, 즉 valuation derating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디레이팅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이 디레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어떤 주식에 넌 전교 1등감이야 하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줬다가 갑자기 다시 보니 그냥 반에서 1등 정도네 하고 기대를 확 낮춰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 기대치가 깎이는 거군요. 네, 그 기대치가 깎이는 순간 기업 실적이 나빠지지 않더라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아주 작은 실망감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뭐랄까 완충지대가 거의 없는 상태인 셈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미스터리예요. 가치 평가 지표들은 온통 빨간불을 켜고 있고 랠리 구조도 불안정한데 도대체 무엇이 이 뜨거운 랠리를 계속 달리게 하는 걸까요? 그 동력이 궁금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을 꼽습니다. 두 가지요.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환경입니다. 아, 역시 연준과 유동성이군요. 네, 먼저 연준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보다 높은데도 시장은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금리 인하, 즉 주식시장 호재라는 공식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라는 말만 나오면 시장이 일단 환호하고 보니까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금리 인하의 맥락을 봐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맥락이요?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할 수 있어서, 즉 because they can인지 아니면 해야만 해서 because they should인지를 구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이게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서와 해야만 해서라. 흥미로운 프레임워크네요. 얼핏 들으면 둘 다 그냥 금리를 내리는 건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죠? 할 수 있어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경제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을 의미해요. 인플레이션은 잘 잡혀가고 노동시장도 튼튼해서 경제 펀더멘털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긴축의 강도를 조금 조절하는 거죠. 아, 경제가 좋으니까 이제 좀 풀어줘도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시장에 아주 좋은 소식이죠. 반면에 해야만 해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경제 경착륙, 하드 랜딩 신호예요. 경착륙이요? 네. 예를 들어 실업률이 급등하고 노동시장이 자유낙하, 프리폴 수준으로 무너지는 등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죠. 이런 금리 인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 이익 성장은 다 틀렸어 라는 공포를 불러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큰 악재가 됩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왜 금리를 내리는지 그 배경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동인인 풍부한 유동성은 어떤가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게 좀 와닿지 않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는 높죠. 하지만 실제 기업이나 가게가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환경지수, 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금융환경지수요? 그건 뭔가요? 이 지수에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 주가, 달러 가치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돈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는 수준의 완화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이 풍부한 유동성이 아슬아슬한 고평가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높은 가치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아슬아슬한 발판 위에 시장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발판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료에서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단일 리스크로 한 가지를 명확하게 꼽고 있습니다. 최대 리스크요? 네, 바로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입니다. 인플레이션이요?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바로 그 안도감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 고점을 찍고 이제는 관리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정말 다시 살아난다면 시장에는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나요? 첫 번째로 쓰러지는 도미노는 뭔가요? 가장 먼저 장기 국채 시장이 반응합니다. 국채 시장이요?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채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겠죠. 이건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기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 특히 지금의 랠리를 이끄는 기술주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이에요. 왜 기술주에 더 치명적인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전자산인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주가를 계산하는 성장주들의 가치평가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의 리스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금리 인하 기대의 역전, 즉 depricing of rate cuts라는 표현을 봤는데 이것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마치 김칫국을 마셨다가 다시 뱉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김칫국이요? 네, 예를 들어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3번은 내릴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면서 가격에 미리 반영해 놨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며 그 기대를 철회하는 거죠. 아, 기대를 되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디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요. 기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할인 현금 흐름, DCF 모델에 할인율을 높이게 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뚝 떨어지니 주가에는 당연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위험 신호가 많은데도 시장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현재 모멘텀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랠리를 계속 달리게 할 연료가 아예 없는 건가요? 이 위험들을 모두 덮어버릴 만한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는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열쇠는 바로 AI가 쥐고 있습니다. 역시 AI군요. 네. 다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AI가 주는 혜택, the spoils of AI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혜택이 지금처럼 소수의 특정 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더 넓은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걸 넘어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품, 즉 프로덕티비티 붐이 현실화되는지가 관건인 거죠. 지금은 그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좀 이른가요? 네, 사실 자료의 진단은 아직까지는 이 생산성 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즉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위험 자산의 궁극적인 동력은 결국 강력한 성장, 스트롱 그로스라는 거거든요. 경제와 기업 이익이 워낙 튼튼하게 성장해준다면 지금의 높은 주가 부담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은 그저 케이크 위의 장식, 아이싱 언 더 탑처럼 부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AI에 대한 기대가 식고 기업 이익 전망치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고 해도 시장의 하락을 막기 어려울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면 금리 인하라는 부스터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정리해보죠. 상당히 여러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했는데 하나씩 다시 짚어주시죠. 첫째, 구조적 관점입니다. 랠리가 소수 기술주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 기억하시죠? 네, 니프티 50나 닷컴 버블처럼요. 맞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가 특정 종목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균형을 맞추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는 가치평가 관점이었죠. 워렌 버핏 지표가 191%를 찍는 등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시장 중 하나라는 거고요. 네, 그 말은 곧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재평가되는 디레이팅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맞습니다. 셋째,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경제가 좋아서 할 수 있어서 내리는 건지, 나빠져서 해야만 해서 내리는 건지, 네, 그 배경이 되는 노동시장 같은 핵심 데이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향방을 갈 가장 큰 변수 두 가지도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폭탄과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최대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입니다. 이건 장기 금리를 자극해서 기술주 가치 평가의 기반을 흔들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될 물가 데이터를 정말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동력 관점이요? 네, 이 랠리가 계속되려면 AI발 생산성 붐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AI가 정말로 기업들의 이익을 늘려주는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에만 편승하는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AI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기대감과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높은 가치 평가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의 데이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투자 원칙 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역사적인 가치 평가 패턴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실 건가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정말로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에는 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실 건가요? 이 두 저울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